사나이 울리는 무슨 라면 이런 광고는 들어봤어도요. 세상에 공무원 울리는 15떡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재문 교수님. 이게 공무원들은 15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15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식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적정한지 이분의 품성은 괜찮은지 하는 부분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15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법적 일을 했다는 게 발각이 되게 되면 이제 공무원을 못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 15 기간이 끝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 떡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피자도 돌리고요. 이런 선물을 돌린다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사실 6개월, 15일 기간 끝나고 나서 월급 받아봐야 아주 박봉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돈의 거의 절반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감사의 의무로 직장 동료들에게 돌리는 뭐 기념품이고 떡이지만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관행을 넘어서 이게 상업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 정말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 상업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15떡은 말 그대로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일 뿐이고 피자, 마카롱, 파이를 비롯해서 식사 대접까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인터넷 검색창에 15를 딱 쳐 넣으면 곧바로 연관 검색어로 15떡이 완성이 됩니다. 와, 그래서- 떡까지 치지도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SNS에는 15떡 전문점도 많다고요. 결국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 15떡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상업화가 됐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돌이나 이런 거 하면 돌잔치 오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이게 선물 포장해서 맞아요. 보내잖아요. 감례품, 네.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허. 제가 볼 땐 그런 형태라고 보이는. 그래서 인터넷에도 이 15떡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그럴까요? 네네. 익명 커뮤니티에 15떡 안 돌리는 사람 못 봤다. 그 말은 거의 돌린다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안 하면 부조금 안 한 느낌이다. 이런 아하. 글도 올라와 있고요. 구급 월급 뻔히 알면서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15떡은 악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 한 편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다. 대체 어떤 글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한 여자 동기가 이제 15떡을 돌릴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 백설기 하나씩만 돌렸더니 옆팀 팀장이 그걸 받자마자 굉장히 시큰둥하게 받아들고는 결국 이 떡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이 떡을 돌렸던 동기가 막내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이 버린 떡을 발견하고서 밤새 펑펑 울었다는 거죠. 아니, 김복준 의원님.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그 백설기를 왜 버렸을까요? 아마 본인이 기대하고 있던 그 어떤 15 떼는 행사, 네. 그게 아니었다고 판단한 거죠. 단지 그냥 백설기 정도 줘서 그 퉁치려고 그래 너? 밥을 산다든지 아니면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떤 음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말이 예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파다한가 봐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비 공무원들이 이제 너무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품질로 이 떡을 마련해야 되느냐. 잘못하다가는 너무 싼 거 하다 보면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사실 저도 15를 거쳤거든요. 네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이제 수료를 하기 전에 이제 법원 가면 판사 15를 하고 검찰에 가면 검사 15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15들은 다 이렇게 바깥은 것도 얻어먹고 그래요. 선배들이. 왜냐면 네. 15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완전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15가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어떤 걸 배우면서 뭐 식사들 이제 뭐 사주기도 하는데 선배들이 반대로 15들이 이제 뭐 상급자한테 떡을 이제 해 바쳐야 된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이 팀장이 이 싼 떡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잖아요. 쓰레기통에 가야 될 것은 그 팀장의 나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냐면요. 이 내용이 국회로까지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 관련 발언이 나왔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떡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세대들은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악습의 대표적이다. 구급 월급 뻔히 알면서 점점점 거의 50개 주문했더니 통장이 텅텅 비었다. 정말 공무원하기 피곤하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담이고 미풍이었던 어떤 문화가 세대가 변화되면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장님이랑 장관님이 정말 우리 세대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조금 다른 아름다운 미풍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잘못된 뭐 15떡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전해철 장관 뒤에 있는 배석한 공무원들은 좀 눈가에 웃음이 있어요. 글쎄요, 뭉게구름으로 머릿속으로 우리 땐 다 그랬어요 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안진용 기자님, 그럼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미동도 없어요? 관련해서는? 네, 바로 오늘 서울 종로구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동안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이 같은 잘못된 조직 문화를 인지를 했고 더 이상 사회 초년생들에게 경제적 지출이 강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첫걸음일 뿐이고 굉장히 오래된 관행입니다. 결국 지속적이고 또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지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김복준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경찰 공무원 하실 때 그러면 15떡 하셨어요? 김복준 아니요, 의원님. 이거는 조금 전에 안 기자님 뭐 오래된 관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 기억에는요 네. 이런 관행 없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하실 때 제가 없었어요? 할 때요, 저도 뭐 파출소장, 팀장, 과장, 뭐 계장 다 해봤는데 오히려 내 부서에 있는 그 15를 떼는 직원들이 있으면 네. 그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제가 밥을 사주는 상사가 밥을 그래요? 사주고 저 같은 경우는 완력으로 경찰하지 말고 펜으로 하라고 그래서 만년필 같은 걸 사가지고 선물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하. 아마 제가 그 32년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는 무슨 15떡 이런 거 관련돼 갖고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 그 비교적 최근에 그 이런 악습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하하. 글쎄요, 이게 아름다운 풍속이 되기에는 그 15떡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공하는 사람들은 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부담이 된다면 그게 과연 아름다운 풍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주택가에서요, 정말 끔찍한, 오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지난 10일 오후 한 2시경 정도 됐는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그 옥상을 이제 어떤 청소업체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던 중에 그 대형 큰 고무통이 있는데 그 고무통 안에 뭔가 천에 쌓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청소업체 직원이 그 천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악취가 풍겨온 거예요. 네. 심한 악취가 나니까 이거 시신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시신은 미라 형태로 실압화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오싹한 스릴러 무슨 영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의 정체가 누군지 혹시 밝혀졌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은 그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여성분이에요, 소유자가. 그 여성 분의 친할머니인 걸로 이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대로라면 그 시신은 약 한 30여 년 전에 사망한 친할머니인 세상에.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하여튼 그 건물주 가족들 자체도 그 시신이 옥상에 고무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아하. 진술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시신이 방치됐다는 것도 너무 오싹한데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성의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할머니가 꽤 오래전 대전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임시로 장례를 치렀고 잘 모셨으니 걱정 말라라고 해서 가족들이 좀 의아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녀는요. 할머님의 옥상에 계신 건 꿈에도 몰랐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반문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족 중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인물이 딱 한 명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 존재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명은 대체 그럼 누굴까요? 최진봉 교수님. 바로 그 건물주 여성의 아버지입니다. 즉 그 할머니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 나이가 지금 88세예요. 세상에. 고모신데 이분이 아까 이제 안정 기자 말처럼 잘 장례를 치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천에 싸서 고무통에 담아서 옥상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시신을. 그러니까 이분이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본인은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근데 경찰이 조사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신을 누가 여기다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네. 그랬더니 모든 가정을 나가게 하고 아하. 본인만
시간만 남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자, 본인의 행위를 다 털어놨어요. 다른 가족을 다 물리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최진봉 교수님. 예, 30년 전에 이제 이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곱게 모시려고 했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본인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곱게 모시려고 천으로 싸서 어머니를 매장을 하지 않고 고무통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성스럽게 모신 사람은 본인이다.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본인의 주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살아계실 적 어머니는 나를 끔찍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보답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어릴 때 메고 다니던 광줄이 있잖아요. 그 광줄을 아직까지 내 머리맡에 모셔놓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돌아가셔도 정성스럽게 모시고자 했다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언뜻 숙연해지는 듯 합니다만 뭔가 이해는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그 쓰레기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그 옥상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 자기 아버지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발견이 안 된 거죠. 근데 건물주가 리모델링 하려고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죠. 한절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보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장례를 안 치는 것 같거든요. 수술하는 과정에서 옥상에 어머니 시신을 갖다 보관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일부 하기는 했어요. 뭐 저장 강박증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물건을 쌓아놓고 버릴 줄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더 기이한 말들이 나옵니다. 저장 강박증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딸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할아버지의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는 저장 강박증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옥상에 엄청난 많은 쓰레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없는 거. 근데 그 고씨가 갖다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현재는 치매를 앓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쓴 글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이. 절대 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한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거나 가져온 것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딸의 추측은 저장 강박증 때문에 어머니의 시신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이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 행위는 이인철 변호사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행위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문득 이런 영화가 생각나네요. 히치코 감독의 사이코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네. 이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사실을 숨깁니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연쇄살인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나중에 어머니가 미라 상태로 발견되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치르지 않고 사체를 그대로 놔둔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하. 이 사건도 좀 뭔가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저장 강박증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체를 그렇게 방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국가수에서도 DNA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이 사체를 그냥 그대로 이제 방치한 경우에는 사실 사체 유기죄가 되거든요.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처벌이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김복준 네, 네. 의원님 혹시라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예. 좀 더 면밀하게 수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한 두 가지 형태로 봐야 될 겁니다. 실제로 그 옥상에서 발견된 시신이 이 가족 관계에 있는지 DNA 대조해봐야겠죠. 아하. 뭐 타인의 어떤 시신이라면 이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미라 상태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혹시 살해 방법이 개입됐다면 그거 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따져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아까 저장 강박증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딩. 네. 이 호딩 증세가요 심각해지면 이게 못 버리거든요, 물건. 일종의 어떤 정신질환 계통인데요.
이런 경우 심한 경우에는 본인의 배설물까지도 보관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시신을 모시기 위해서 줬다는 것보다는 어떤 그 호딩 증세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서 경찰도 그 부분을 조심스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이 진술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유전자를 채취를 했어요. 친자 관계를 갖다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지 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들으신 것처럼 경찰도 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국과수의 결과가 나오면 이 시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가족들은 국가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할머니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손녀에 따르면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맞다고 한다면 방식은 좀 잘못됐지만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곁에 좀 끌어안고 살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각에서 뭐 할머니의 시신을 방치했다거나 재산 다툼 때문에 부모를 버린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가족분들, 유족분들의 마음도 10분 이해는 됩니다만 혹시라도 고인이 억울함이 없으려면 어쨌든 유전자 감식 결과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허경환?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경환 씨 말하는 겁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어허. 그 허경환 씨는 성공한 CEO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본업인 개그맨으로서 이게 인기가 잘 안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닭가슴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본인이 뭘 해도 사람들이 잘 웃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몸을 만들어서 몸짱 개그맨으로 나서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지켜본 거죠. 어허. 그래서 몸짱 연예인 1세대, 2세대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몸을 만들 때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서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원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직접 닭가슴살 사업에 뛰어든 거죠. 야. 그래서 100여 명의 개그맨들이 가서 먹여보면서 네. 테스트한 결과 가장 맛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으로 승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 허경환 씨가 몸짱이었던 모습 제가 얼핏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업을 했다는 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그 사업이 어쩌다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예, 친구랑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동업하지 말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허경환 씨가 동업을 했습니다. 아하. 동업을 했는데 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무려 20억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큰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범행을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0억에서 30억 되는 빚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짓말이 아니고 누가 목을 막고 말을 못하게 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심지어는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당시에 이제 라디오 DJ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라디오 DJ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도 이제 뭐 자문도 해주고 이제 맞아요. 위로도 해주고 하는데 본인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힘들었던 거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제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채권자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라디오 DJ 하면서 남의 사연은 고민은 들어주는데 정작 자기 고민은 말 못해요. 최진봉 교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도요. 본인이 물론 피해 당하는 거지만 본인한테 납품하는 그 납품 업체는 또 어떡합니까? 또 본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3개월 이상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대요. 세상에. 납품하신 분들이 대금이 안 들어오니까 납품을 안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네.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고심을 하다가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공장 대표들 찾아간 거예요. 즉 납품하신 분들 찾아가서 제가 꼭 다시 반납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팔아서 꼭 드리겠습니다. 설득해서 쇼핑몰 운영을 재개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렇게 저를 믿어주신 그 사장님들한테 감사하고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따라주고 같이 고통을 감내해 준 것에 감사하다.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환 씨가 세상에 친구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말처럼 2억, 3억 사기당해도 정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잖아요. 근데 20억, 30억이에요. 세상에. 그런 허경환 씨가요. 정말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경환입니다. 제 개그 스타일은요, 특별한 뭐 분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위트와 센스로 뭐 시청자나 팬분들을 웃기고 싶습니다. 뭐 꾸민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요. 손목과 발목과 뒷목 넣고 쇄골과 두개골 발꿈치 앞꿈치 뒤꿈치 경추 흉추와 요추 사각 손가락 발가락 발등 발목 무릎 골반 가슴 어깨 발등 선목 이거 뭐야. 허경환 씨가 천생 개그맨이네요. 네.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 어쨌든 팬들과 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밝은 모습을 억지로라도 내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그 사기를 쳤다는 친구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일단 1심 재판부에서 이 횡령액이 한 27억 원을 넘는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그다음에 이제 아마 뭐 유가증권 위조라든지 동행사 뭐 이런 혐의 등등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했어요. 네. 예. 너 어떻게 27억이나 넘는 돈을 횡령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알고 봤더니 아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나 봐요. 일단은 법인 통장 그리고 세상에 허경환 씨의 인감도장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몰래 한꺼번에 하면 들통날까 봐 몰래 수시로 자금을 빼냈는데 확인된 계좌이체만 무려 600차례입니다. 야금야금 자기 돈처럼 야금야금 빼먹은 거예요. 그동안 친구한테는 허경환 씨한테는 웃어보였겠죠. 믿음을 주려고. 그 믿는 높게 허경환 씨는 발등을 찍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27억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허경환 씨가? 이렇게 뭐 사기라든지 이런 재산적인 피해를 받으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이라고 해서 그 절차에서 바로 이제 손해를 이제 보전받는 제도가 있는데 있어야죠.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불법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없을 경우에 집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하. 소위 말해서 나는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감옥 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심지어는 그 돈을 막 어디 몰래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몇 년 나왔다고 그랬죠? 몇 년 나왔잖아요. 3년 지나고 나서 나 뭐 20억, 30년 뭐 쓰겠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소송이나 고소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빨리 가압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금 허경환 씨의 심경 누가 정말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런데 허경환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네. 사업을 처음에 셋이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한 명이 배신을 했지만 나머지 한 명의 동업자가 자신을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다라는 세상에. 뜻을 내비친 건데요. 아하. 그러면서 이게 뭐 조금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인생 교훈을 얻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는데 사실 27억이란 돈이 조금 비싼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인 때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행사 다니면서까지 벌었던 돈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런 배경까지도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 27억을 비싼 수업료라고 한 건 정말 그렇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마 애써 자기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경환 씨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참 잘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비관하고 스스로가 정말 계속 어둠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안 좋은 생각도 하게 그럴 수 돼요.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개그맨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를 웃겨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 재능도 썩힐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싼 수업료를 썼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아하. 본인이 지금 이 환경을 잘 이겨내고 저 팬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혀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저런 생각과 사고방식 갖고 있기 때문에 허경환 씨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거라고 봅니다. 27억이라는 돈을 물론
안타깝게 잃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이런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사업 같은 건 안 하고 이제 접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6년, 6년이 지난 후부터 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허경환 씨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요, 2019년 매출이 무려 170억이었고요. 아유. 2020년에는 350억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500억 원대 매출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허경환 씨는 최근에 이 다이어트를 한 연예인 대다수가 우리 닭가슴살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취재하면서도 보면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이 다이어트와 매일 싸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틈새 시장을 허경환 씨가 제대로 공략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위기 그리고 어떤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허경환 씨의 저 대인배 같은 이 기질에 또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30살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네. 이분은 이미 결혼을 했고요. 이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이 결혼을 한다면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글쎄 두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하, 뭔가 긴장감이 흐르는데 왜 안진용 기자님, 왜 김유진 아나운서가 짠짠 여기까지 했을까요? 제가 그 이제 누나와 결혼할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딱 왔어요. 그러면 예비 신부가 소개를 하는 거죠. 인사해 하고선 내 동생의 와이프야라고 했는데 속으로 뜨끔한 겁니다. 왜냐? 10년 전에 만났던 전 여친이었던 겁니다. 아하. 지금 보세요. 인사해. 내 동생 와이프야. 그런데 예비 신랑이 고민녀의 10년 전 연인 사이다. 세상에. 아니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네. 글쓴이가 이 고민을 올리신 분이 10년 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손이 시누이와 결혼하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어허. 세상이 좁다고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1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글쓴이가 10년 전이면 20살이 됐을 때죠. 이 20살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한 곳에 사장님이 바로 이 전 남친입니다. 사장님이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결국 연인 관계가 됐는데 그렇게 사귄 지 한 100여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이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자기는 이 또래 남자친구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뭐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었다라고 글쓴이가 밝히면서 네.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네. 절대 깊게 사귀었던 사이가 아닙니다 였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그냥 100일 정도면 정말 깊게 사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인가요? 어떻습니까? 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하. 100일이면 가볍게 만나고 1년이면 무겁게 만났다는 걸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 하나 일부러 빼트려고 말씀하셨는데 뭘때요? 뭔데요? 이 여성이 20살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성이 첫사랑이었던 겁니다. 아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가볍게 만났고 별 문제가 없다면 이 여성이 굳이 여기에다가 의견을 듣겠다고 글을 올렸을까요? 아하. 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글쓴이를 자꾸 대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첫사랑이라고 굳이 따지고 보면 맞죠. 그런데 제가 이 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첫사랑이 남성분들에게는 뭐 좀 각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사실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첫사랑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런 세상에. 사람 만났지? 이런 상상이 분들이 깨집니다. 대다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첫사랑보다 마지막 사랑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 글쓴이는 지금 마지막 사랑이 남편의 가족들에게 이 사태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이 고민을 올리신 손희 씨 누이는 그 남성, 하고 진짜 이 고민녀의 전 남자친구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데려온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그 휴대전화 프로필 사진에 네. 떡하니 이 남성하고 같이. 그래서 이 남편의 누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고민녀의 주장처럼 10년 전에 잠깐 만났던 사이고 그 이후로는
마주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알아버린 상황에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뭔가 속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뭔가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먼저 나서서 말을 해야 되나? 이것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여성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은 자신의 고백으로 혹시나 이 결혼이 깨질까봐 그렇게 되면 시댁으로부터 또 지탄을 받을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겠네요, 또. 이러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김유진 아나운서, 이 네. 여성분의 최종 고민은 뭡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가 고민입니다. 짠짠 진짜 고민이겠네요 진짜.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 네. 남편한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누리꾼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야. 말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누구에든지 먼저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오히려 그러네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였고 교제 기간이 짧은 만큼 뭐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해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말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당연히 있죠. 후폭풍이 예상이 되니까 숨길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숨겨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남편 역시 고백을 드리면 찜찜할 것, 그리고 10년 전에 스치듯 만난 사람이라면 모른 척하는 게 답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여기에 의견 하나 보태고 싶은 네. 게 본인 스스로 찝찝하다고 얘기를 했죠. 찝찝하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뭔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찝찝함 그냥 혼자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김유진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게 여성에겐 현재 마지막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본인의 마지막 사랑, 신우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끝까지 그냥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야, 근데 그 마지막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만약 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려졌어요. 혹시 이 가정이 그러면 평탄치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 사안은 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속았다, 뭐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하는데 그때 우리 법원의 기준은 뭐냐면 정말로 결혼을 할지 말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말지 중대한 사실을 이제 고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지 아니면 결혼 초기에 예전에 남자 관계, 여자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만난 여성이 10명이야, 남성이 네. 10명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또 혼인이 파탄된 이유가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사생활이 있고 뭐 지키고 싶은 비밀이지 않습니까? 네.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이 고민을 그 손희 신우의 예비 남편, 즉 자신이 10년 전에 사귀었던 그 남성도 아마 이부 자리에서 둘러쓰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상대 여성에게 내가 아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서로가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예를 들면 결혼할 여성에게 내가 지금 손 아래 동서하고 내가 예전에 사귀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부인한테 좋은 감정으로 느껴질까요? 손 아래 제가 올케한테네. 그렇죠. 아하. 그럼 제가 볼 때 그것도 별로 탐탁하지 않게 들릴 가능성이 또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100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때 무슨 일 했냐 어디 갔냐 뭐 자꾸 물어보고 또 만나서 4명이 같이 있어 보세요.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어색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남성 입장에서도 감추고 싶은 비밀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야, 김복준 의원님이 진짜 이분 고민되시고 정말 지금 안절부절 못하시니까 아마 인터넷에 고민 올리셨을 텐데 인생의 대선배로서 한번 조언 좀 해주시죠. 저도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예 그 전에 사귀던 남성한테도 전혀 기억도 못하는 것 마냥 대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 남성도 혹시 이렇게 할 거를 아주 차단해버리게 전혀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아하. 그렇게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침묵하는 게 맞습니다. 아하.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알려도 문제가 생기고요. 아예 알려도 남편이라든지 시댁 쪽에서 그렇게 흔쾌히 즐거운 기분 아닐 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건 또 숨겼다가 드러나도 또 문제가 되니까요. 차라리 그냥 아예 그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100일 만났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뭐 잠시 이성관계 만난 거 그게 무슨 뭐 죄입니까? 뭐 잘못한 겁니까? 네. 그냥 제 생각은 아예 그 남자 있잖아요. 네. 사귀던 남자마저도 그냥
아주 무뚝뚝하게 돼가지고 그 남자가 저기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구나. 아하.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럼 연기하고는 좀 다녀야겠죠. 그러니까요. 하기야 100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나눗셈 해보면 한 10번 남짓한 만남이었기에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만남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이제는 좀 편히 주무시는 그런 해법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절망을 딛고 마이크를 잡은 분들이 계시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은 갈수록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한눈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안진용 기자님, 반가운 얼굴 배우 방은희 씨인데 아니 만약에 눈 감고 저 노래 들어가지고 누군지 맞춰보라면 잘 못 맞힐 것 같아요. 목소리가 평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다른데요. 네. 원래 방은희 씨가 이 연극을 전공해서 연기 쪽으로만 특화된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노래 또 숨은 고수입니다. 그러네요. 어제 트롯 파이터에 출연을 해서 이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를 열창했는데 네. 이 노래 가사 속 꽉 낀 청바지 입고처럼 실제로 그런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그러네요. 노래를 이 30년 만에 부르는 건데도 저기 잘 부르는데 오.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베테랑 배우잖아요. 네. 표현력이 좋았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는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소제목이 절망을 딛고 부른 노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떤 절망이 있었기에 30년 만에 마이크를 잡게 된 걸까요? 그 사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1살 이후에 노래를 안 불렀어요. 가스펠의 소냐라고 여자 주인공 역할이 있는데 네네 제가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서 여자 주인공 역할을 따냈어요. 그날 주인공 됐습니다 라고 결정한 날 제가 양쪽 두 눈 다 실명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평지도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무대도 못 쓰지만 노래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노래를 안 불렀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쉽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마음도 쉽지 않았고 싫었고. 최진봉 교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방은희 씨가 실명이라니요, 실명. 그러니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저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말씀한 21살 때 가스펠이라고 하는 뮤지컬의 여주인공으로 발탁이 됐고 그 발탁 소식을 듣는 그날 실명 선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눈이 어려서부터 나빠서 렌즈를 끼웠다고 그래요. 근데 렌즈를 바빠서 빼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었고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아마 세상에. 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실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1살 때부터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평지도 걸어다니기가 힘들었대요. 아이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행히 한쪽 눈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지금은 한쪽 눈으로 생활을 하고 있대요. 한쪽 눈은 이미 실명이 돼서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다른 한쪽 눈이 다행히 회복이 돼서 지금은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다고 하는데 저 어려움을 겪고 저렇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도 방은 씨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연기자, 배우한테 실명이라면 그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겠어요. 아니 그러면 저 큰 위기 말고는 김유진 아나운서, 방은희 씨한테 인생에 큰 굴곡은 없었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러고 3년 만에 이혼을 하셨대요. 아하. 그 이후에 이제 생활을 위해서 생활 연기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배우로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가사 도우미 역할까지 좀 욕심을 버리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회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른바 싱글맘으로 이혼 후에 살았던 거네요.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이제 방은희 씨가 됐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본인이 다 아들에 대한 그 생활비나 양육비를 다 부담을 했던 거예요. 요즘 사회적 문제되는 배드파더스 그거잖아요. 그 문제잖아요, 지금. 설상가상으로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실명도 됐고 또 디스크도 왔고 손가락이 절단이 됐고 아유. 화상 사고까지 아우, 났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악재가 완전히 겹친 거죠. 네. 그래서 1년의 절반은 병원에서 보내고 절반은 촬영으로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있어서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힘이 되는 아들에게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선물은 뭐였을까요, 방은희 씨가?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바로 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혼이기 때문에 다시는 헤어짐은 없다라는 그걸로 그리고 살 수 있을 거다 자만을 했었죠. 근데 일단 입에 뭐 접착제를 붙였는지 말도 안 하지만은 화를 내시고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알 필요도 없어라고 이제 뭐 선언 아닌 선언, 선고 아닌 선고를 내려서 알려고도 안 했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 이게 뭐지? 왜 이러고 살아야지? 제 스스로 하루 정말 서로를 너무 모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밝은 모습만 이 TV에서 보고 하니까 저런 아픔이 있었는 줄 몰랐는데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네, 방은희 씨는 2010년에 모 기업가와 재혼을 했는데요. 2019년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남편과 거의 대화가 없었다고 하고요. 일단 남편이 일 때문에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술을 마시고 귀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휴대폰을 꺼놓는 편이었는데 하루는 우연히 휴대폰을 봤더니 거기에 오빠 어디야 이런 문자가 있는 걸 발견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때 문자를 보고는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하지만 방은희 씨에게는요 계속 상처가 누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은희 씨가요 첫 번째 결혼의 실패 아픔이 있었는데도 조금 전에 재혼을 선택한 이유가요 아들한테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요 아빠 없는 아들을 만들어 주고 싶지 않아서 재혼이라는 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마저 너무너무 결과가 안 좋게 돼버렸어요. 김복준 의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은희 씨 대인이네요. 대인배네요. 그 전 남편이 아마 최근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재혼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같으면 화나가지고 글쎄요 잘 살라고 얘기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얘기 얼마 전에 들었는데 내 부탁만 하나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나하고 살 때처럼 상대방 말문 막히게 하지 말고 웃음 잃지 않게 하고 같이 웃고 소리내면서 낄낄낄 깔깔깔 행복하게 좀 살아라.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뼈 아픈 어떤 지적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방은희 씨는 스스로 이제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네. 힘내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오랜 시간 힘들었던 만큼요. 앞으로는 정말 방은희 씨한테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무려 53년 만에 트로트에 도전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시원한 대머리에 나이가 들어 행여나 장가갔나 근심하였죠.
안진용 기자님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실례합니다. 네. 네, 이 김혜경 씨가 53년 만에 트롯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머리 천국을 선곡을 했는데 왜 이리 어울리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김혜경 씨가 이 만년 조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70년대는 정말 대표적인 연극계를 휩쓰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극 관련된 대다수의 주연 대본이 전부 다 김혜경 씨에게 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는요, 이 콧소리가 매력적인 원조 애교 여왕으로 알고 있죠. 방금은 실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서울 뚝배기라는 드라마에서는요, 실례합니다라고 해서 좀 더 짧게 유행어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김유진 아나운서는 김혜경 씨 연기 관련 기억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도 글쎄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해왔다고 들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가 김혜경 씨에 그리고 대해서. 제가 인생에 생각보다- 그늘이 있었습니까? 네, 생각보다 제가 또 연식이 돼서 뵀어요. 이 아, TV에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분이 생각보다 정말 어두운 가정사가 숨겨져 그래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도를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낳은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까지 세상에.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랑 나중에 다른 집에 가서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혼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대요. 아하. 그 정도로 관계가 상당 기간 회복이 되지 못하다가 네.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무릎 네. 꿇고 사죄를 하면서 펑펑 우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김혜경 씨가요. 늦깎이 사랑을 했는데 그 사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막 오기 시작한 거야. 먼저. 편지를 한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 1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편지가 뚝 끊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한 거야.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어느 날 띵동 해가지고 뷰파인더로 딱 내다보니까 꽃배달이 온 거야. 백송이 장미. 거기에다가 가버렸잖아. 백송이 장미의 위력이 어머 이게 도대체 돈으로 따지면 그게 뭐 1,000만 원이 되겠어? 1억이 되겠어? 근데 그걸 딱 받고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더라 좀. 와. 근데 어쨌든 늦깎이 사랑. 와. 백송이 장미에 정말 황홀경이었나 봅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편지로 1년 동안 계속 구애를 한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이. 근데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로 있었고요. 이분들이 생활이 독특한 게 뭐냐면 3일은 부부로 4일은 각자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다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한 가정으로 한 부부로 사는 게 불편해서 결국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남편 이찬호 씨와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공식 부부가 됐는데 네. 사실관계를 사시면서 서로에게 애정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 도전, 새로운 인생 도전에 정말 뉴스파이터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씨, 김혜경 씨 힘내시기 바랍니다.